그래서 매달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으니 돈을 해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함께 내려가 집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시골 어디로 갈 생각이세요? 집은 알아봤어요? 우리랑 같이 가서 보도록 해요. 제 남편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적당한 가격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자고요. 언니 고맙지만 이미 사전조사가 끝났어요. 거긴 단독주택인데 금매로 나온 거라 싸게 살 수 있다고요. 시세보다 절반은 싸게 나온 자리라 빨리 계약하는 사람이 이득이에요. 두 분한테 죄송한 말인데 돈을 좀 빨리 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씨, 저희도 현금으로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전 시누이를 믿고 돈을 주자고 했는데 남편이 시골의 집을 같이 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며 이튿날 시골집으로 다같이 내려갔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끼고 집을 구경해봤는데 진짜 아늑하고 좋았습니다. 집은 고전적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주변에는 상가들이 풍성하게 있는 데다 흐르는 강물까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답니다. 이만하면 더 두고 볼 것 없이 계약하면 좋겠다고 판단한 남편은 서울로 돌아가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께 이체시켜드렸습니다. 이사를 도와드릴까 했는데 시누이가 업체를 불러서 할 테니 괜히 힘들게 찾아오지 말고 다음에 시골에서 만나자고 말해서 걱정을 거두고 한두 달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를 잘하셨다는 연락을 받고는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건강해지리라 믿으며 제 바쁜 일상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가슴 졸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없는 번호라 뜨고 시누이는 계속해서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남편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한 집을 찾아가서 잘 계신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몇 분 뒤 시골 경찰이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의 시골집은 텅 비어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분명히 이사를 잘 끝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었죠. 시누이와 계속 연락을 취해봤지만 계속해서 전원을 켜지 않더군요. 그래서 남편과 경찰서로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누이는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군요. 핸드폰이 켜져야 위치라도 파악할 수 있다며 기다려야 한다네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금세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이 입원할 만한 병원과 요양원들을 조회해서 알아봤는데 시어머니가 깡시골에 있는 허름한 요양원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에게 묻지 않고 바로 해당 요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남편은 극도로 흥분해서 가속을 하며 도로를 내달렸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말도 못하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심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성함을 말하고 요양사의 안내를 받아 한 병실을 들어섰는데 노인 10명이 같이 쓰고 있더군요. 다들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한 노인들이었는지 외로고 처량하게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제 시어머니도 계셨고요. 저는 눈물을 터뜨리며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아가씨랑 둘이 잘 살겠다고 시골을 가졌으면서 왜 혼자 이런 곳에 있는 거냐고요.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나를 어떻게 찾은 거냐?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실종 신고를 한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얼른 말씀해보세요. 시어머니는 당신의 딸을 감싸려고 하셨는지 그냥 혼자 요양원에서 살고 싶어 떠났다는 거짓말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시누이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진실은 정말이지 소스라치게 놀랍더군요. 시누이는 시골집에 가져가는 게 맞긴 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 표정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사를 떠난다고 시누이가 데려간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요양원이랍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입sel시켜버리고 남편이 어머님께 돈을 입금해주자 집을 판 돈과 남편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지내는 것 같아 사람 구실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본성은 어디 가지 못하나 봅니다. 자기 엄마를 시궁창 같은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가로채가는 짐승보다 못한 년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화가 났지만 우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습니다. 말보다 행동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바로 시어머니의 짐을 싸고 한자복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시는 어머님을 남편이 안아서 차에 태웠답니다. 날 서울에 데려가려고? 얘들아 안 된다. 너희들한테 큰 죄를 지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너희 집에 가서 살겠니? 제발 이러지 마라. 나 여기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고. 어머님, 저희를 위하는 건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님 손자가 있는 집으로 말이에요. 처음부터 아가씨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정도로 바닥인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애미야 미안하다. 네가 나랑 신우이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어. 5천만 원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도록 하마. 어머님도 똑같이 5천만 원의 집을 잃었잖아요. 우린 똑같이 아가씨한테 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괜한 말씀 마시고 조용히 저희랑 같이 살도록 해요. 이젠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누구도 어머님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저는 이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벌을 받은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실종되었던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무사히 모시고 돌아왔고 평생 모시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몰래 도망이라도 갈까봐 과감하게 직장까지 그만두었답니다. 남편은 돈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벌어 갚을 것이고 저희 식구를 굶기는 일이 없도록 투잡을 뛰든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그이는 각성하고 정신을 차린 채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기 시작했죠. 일주일 동안은 시어머니가 몰래 떠나실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냈는데 다행히 어머님이 금세 적응하셨고 손자를 격하게 예뻐하셔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사랑하는 손자를 두고 떠날 일은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을 그만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한편 남편은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있어 투잡을 뛰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대출받은 돈을 하루라도 빨리 갚으려고 말이죠. 그이가 좀 힘들긴 했지만 1,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부터는 여유있고 재밌게 살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반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내자 혈압이 제자리를 찾았고 당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을 시켜드렸고 다리는 아직 수술할 정도가 아니어서 영양제를 드시면서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아프셨을 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건강해지셨죠. 혼자 마트를 다녀오신 건 일도 아니었고 제 아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면 저 대신 간식을 차려주셨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남편을 도울 차례인 것 같아 다 모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님이 건강해지셨으니 나도 다시 일을 다닐까봐. 제 취업이 힘들긴 하지만 얼마 전에 돈가스 공장에서 구인 광고가 올랐더라고. 페이도 좋고 일하는 시간도 딱 좋아. 그러지 마 여보. 당신이 빚을 갚을 의무는 없어. 내 동생이라는 인간이 저지른 짓이니 내가 다 갚아야지. 그리고 당신이 엄마 옆에 붙어있어야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당신이 집을 나서면 엄마가 외롭잖아. 그의 말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코피까지 터져가며 투잡을 매일 뛰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다짐은 꺾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무조건 돈가스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다. 니들이 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특히 애미 너는 시집와서 줄곧 나한테 잘해줬지. 아마 이 세상에서 나처럼 며느리 복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괜히 할 말이 있어. 이젠 애미 그리고 애비 너도 고생할 필요가 없어. 이젠 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베풀 차례인 것 같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저희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 아니죠? 내가 떠나게 왜 떠나니? 현석이 보는 낙으로 사는 할망구가 어딜 가겠어.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사흘 전에 연락을 한 통 받은 게 있다. 시골 당숙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 너희들은 얼굴도 못 본 친척 어른이지. 사실 나도 얼굴을 뵌 지 20년도 넘었어. 그런데 그 당숙이 하늘 아래 핏줄이라고는 나밖에 없다고 하더구나. 다들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됐다더라. 그래서 당숙의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게 되었어. 시골에 큰 주택이랑 별장도 있고 수천 평의 가수원까지 있다더라. 그 많은 유산이 내 명의가 된다고 하는구나. 며칠 전 시어머니가 집안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시긴 했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당숙께서 돌아가신 건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된 시어머니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게 착하고 바르게 사신 덕분이니 시골에 가셔서 많이 누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혼자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쓰냐며 저희 식구들과 같이 그 시골로 떠나 살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고민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단번에 따라가겠다고 결정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당숙의 변호사를 만나 유산을 받게 되셨는데 바로 저희 부부에게 명의를 옮겨주셨습니다. 두 손을 들고 막아봤지만 이미 결정난 일이니 가수원을 잘 관리하고 농사에 매진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시골로 내려간 저희 식구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진 채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집안 살림과 현석이를 케어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가수원에서 딸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좋은 향기를 맡으며 일하니 힘이 절로 솟구치기만 했답니다. 시골에서 6달의 시간을 매일 웃고 떠들면서 기쁨으로 지냈죠. 그런데 얼마 뒤 잊고 있었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나요? 시어머니 집을 판 돈과 저희 부부가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친 시누이가 과수원으로 온 겁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면상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환장할 것 같더군요. 제가 먼저 발견을 하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뒤이어 시누이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시누이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뻔뻔한 시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세 사람 앞에 다가와서 말하더군요. 흥신소 아저씨 말이 맞네. 내 식구들이 떼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와 보니까 진짜였어. 엄마, 오빠, 언니, 표정들이 다들 왜 그래요? 한 식구인 나를 보는 눈들이 왜들 그러는 거야? 그렇게 보지 마. 눈에서 불이라도 나올 것 같다고. 저와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혀를 차고 있었고 남편이 시누이를 상대하려고 나섰습니다. 봉선아, 너 여기 왜 온 거야? 무슨 낯짝으로 우리를 찾았냐고. 엄마를 그 깡촌에 허물어져가는 요양원에 버리고 돈을 빼돌려 도망친 죄인이 무슨 용기로 여길 왔느냐 말이야. 어머 오빠,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그 요양원이 허름해 보이긴 해도 공기 하나는 끝내줬어. 내가 잘 알아보고 구한 자리라고. 그리고 오빠 돈은 미안하게 됐어. 대신 이렇게 떼부자가 됐으니까 상관없잖아. 이 망할 기집애 같으니 2년 생각만 하면 우리 속이 터질 것 같다고. 오늘 너 죽고 싶어서 온 거야? 그런 거면 아주 잘 찾아왔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당숙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오빠랑 언니 명의로 바꿨다며? 야, 두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나봐. 그렇게 될 줄 알고 엄마를 모시고 산 거 아니야? 승진내려고 하지마. 난 그냥 내 몫을 받으러 온 거야. 나도 엄마 자식인데 공평하게 유산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마음 같아선 절반을 다 달라고 하려 했는데 새언니가 있으니 3분의 1만 넘겨줘. 그럼 조용히 떠날게. 이 정신머리 썩어빠진 년이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엄마를 버린 년이 엄마 재산을 받으러 왔다고? 너 진짜 죽고 싶은 거냐? 오빠, 그만 좀 깝죽거리고 내 목만 내놔봐.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할 거니까. 지들도 엄마한테 기생하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빨리 재산 나누게 모여봐.
그러자 남편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농사일로 팔힘이 좋아진 그이는 한 손으로 신우의 멱살을 잡고 거수원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한쪽에 거름을 깔아놓은 밭에 집어 던지더군요. 그리곤 장하시는 발로 신우이를 이리저리 굴러가며 똥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냄새. 오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난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자는 것뿐인데 왜 똥밭에 굴리고 지랄이냐고. 신우이는 두 손으로 흙을 잡고 남편 눈에 뿌리더군요. 그리곤 일어서서 반격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본 저와 시어머니가 바로 뛰어들어가 신우이를 똥밭에 잡아뜨리고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흙밭이라 심하게 다칠 염려가 없어서 마음 놓고 실컷 밟아주었죠. 비명소리가 퍼져나왔지만 아무도 멈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신우이는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었는지 똥밭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 집 팔고 여행원에 버린 것도 잘못했고 오빠 돈을 빼돌린 것도 잘못했어. 다들 알겠지만 내가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짓을 한 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너무 우울해서 일탈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 사과를 우울증이라는 핑계를 곁들여서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장화발로 신우이의 면상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놈의 우울증 좀 그만 들먹거려라. 우울증이 무슨 부모 버리고 형제한테 몹쓸 짓을 하는 병이야? 그리고 네 년이 도망쳤을 때 네 전남편을 우리가 찾아갔었어. 넌 네 전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손찌검을 해서 이혼했다고 했지? 참, 우리가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준 게 바보 같았지. 네 전남편한테 다 들었어. 너 바람을 수십 번이나 피웠다며? 네 남편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는 아예 집으로 남자를 데려와서 그 집까지 했다는 걸 다 들었어. 그리고 네 년이 도박해서 날린 돈이 자그마치 1억이라고 하더라. 야 이년아, 우리 이걸 듣고 소설인 줄 알았다고. 사람의 탈을 쓴 너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내 전남편을 만났어? 아이씨, 그 새끼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어. 그런데 언니 오빠, 그건 전부 내 사생활이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난 그냥 조용히 내 몫의 유산을 받고 싶을 뿐이라고. 과거는 묻어버리고 돈이나 나눠줘. 신우이는 아무리 뭐라 해도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년을 당신이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시 장화발로 걷어차고 똥밭을 굴리셨습니다. 저와 남편까지 가사에 똥통이 제대로 오르게 만들어주었죠. 그렇게 참았던 신우이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흙을 저희에게 마구잡이로 뿌리더니 꽁진하게 도망을 치더군요. 저희한테 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어쨌든 저희 세 사람은 신우이가 도망치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보았네요. 그날 이후로 신우이를 다시는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사라지니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 없이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저희는 가수원에서 딸기 농사를 열심히 해서 전국에 납품하게 되었고 큰 돈을 벌어가며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일했을 때보다 몇 배가 많은 큰 돈을 매달 벌게 되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침에 노인정에 가서 친구분들과 즐겁게 놀다가 당신의 손주가 집에 올 시간에 돌아오셔서 시간을 보내셨답니다. 제 아들은 시골에 살며 아무런 사교육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어울리거나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크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 한번 바뀌자 저희 부부는 제법 농사꾼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시꺼멓게 그을리기도 했고 옷차림도 더할 나위 없이 촌스럽게 변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모두 재밌기만 했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도 시골에서 지내보니 훨씬 더 건강해졌네요. 이런 추억이 가득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와중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저와 시어머니께 말을 바로 못하더라고요. 여보, 무슨 전화길래 그래? 우리 딸기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봉선이 소식이야. 이 기집애가 감옥에 가게 생겼다네. 보이스피싱을 하면서 지낸 모양이야. 참, 진짜 개망나니가 따로 없네. 하다하다 선량한 사람 등을 처먹고 살았나봐. 뭐? 그게 진짜야? 와, 진짜 구제불능이네. 그래서 그럼 바로 감옥이 가겠네? 그런가봐. 방금 전화한 사람이 봉선이 변호사인가봐.
우리더러 봉선이가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그러면 감형이 된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탄원서 때문에 연락을 한 거라고? 진짜 기가 막히네. 여보, 난 절대 못 써줘. 그냥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으라고 전해줘.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를 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써? 차라리 연발에 처하라고 써줘야지. 여보, 우리 판사님한테 편지 쓰자. 그동안 봉선이 년이 어떻게 살아온 년인지 제대로 알게 해줘서 엄벌을 받게 해주자고. 좋아. 어머님 버린 벌을 이번에 받게 해주면 좋겠어. 거기서 교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감옥에서 살게 해주자고. 저희는 편지지를 써서 신우이가 어떤 여자이고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한 사람인지 세세하게 편지를 써서 판사님께 보냈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뒤 신우이가 재판을 받고 지은 죄보다 큰 형량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모두 쌤통이고 시원하다며 아무도 신우이를 안타깝고 가엾게 보지 않았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었던 신우이 사연을 모두 다 적어보았네요. 아직 출소할 날이 많이 남아있어 오래오래 벌을 받을 거랍니다. 제 이야기도 여기 채널에 있는 사연만큼이나 재미있으시죠? 그럼 응원의 댓글을 한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가수원으로 들어가 일을 해야겠습니다. 농부로 지내는 건 즐겁긴 한데 쉬는 날이 거의 없어서 조금 힘드네요.